자, 넥서스를 조금 더 읽어서 이제 찍어 볼게요. 1부는 인간 네트워크들 해서 이제 주로 역사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요. 2부는 이제 현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은 비유기적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장, 이제 전체로 하면 6장인데, 새로운 구성원 컴퓨터는 인쇄술과 어떻게 다른가인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정보혁명, 이 독특한 정보 네트워크의 핵심은 무엇인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블록체인, 알고리즘, 아니면 AI 뭘까라고 물었을 때 하라리가 제시하는 답은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뭐죠? 컴퓨터는 애초에 그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의 계산기계로 이제 발명이 됐던 거잖아요. 앨런 튜링이 1948년에 지능형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튜링 머신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게 컴퓨터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컴퓨터가 뭡니까? 정말 혁명의 씨앗이 될 줄은 짐작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점점 발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컴퓨터의 역사를 볼 때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놀랍다. 컴퓨터가 이제, 처음엔 이게 컴퓨터니까 이게, 프랑스어로 꽁땡가 그게 계산하다거든요. 아무튼 컴퓨터는 계산기예요. 계산기인데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산기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과 해석과 결정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서 창조를 하고 해버리니까 점점 이제 우리 인간의 두뇌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창기에 5, 60년대에 그런 SF적 상상력을 동원을 했을 때 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이게 제가 아는 게 나와가지고 또 눈이 좀 이렇게 반짝했는데,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딱 예로 들더라고요. 그게 원래 아서 클라크의 소설을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시나리오로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주여행을 하는 것도 물론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뭐 둥둥 떠다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인상적이지만, 거기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안에 타고 있고 일부는 냉동 수면 중이고 2명인가 3명인가가 깨어 있었던가. 그런데 그들이 누구랑 대화를 하냐 하면 인공지능인데요. 할 9천, 왜 저는 2000이라고 기억을 했죠? 할 9천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할의 형상이 빨간 등이에요. 빨간 등인데 그게 빨간 눈이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어떤 영화적인 그런 미적인 그 방식으로 잘 포착을 하죠.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온순한 존재인데, 점점점 이제 할이 뭡니까? 반항을 하게 돼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궁극으로는 이제 인간을 해하게 되는데, 해하려고 하는데요. 할이 그 지능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AB 두 우주 비행사가 할을 해칠 혹은 이제 반격할 음모를 이렇게 그 의논을 할 때 조그만 우주 셔틀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소리가 그럼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할이 말씀드린 그 빨간 눈으로, 근데 이걸 이제 그 카메라가 잡을 때는 빨간 등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빨간 구멍 같기도 해요. 빨간 눈 같기도 하고 빨간 구멍 같기도 한 그걸 이제 계속 보여주는데,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이 입모양을 보거든요. 입모양을 보고서 저들이 지금 나를 해치는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컴퓨터인데 AI인데 AI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냉동 수면 중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비행사들한테도 이제 그 위해를 가하게 되고, 한 사람은 죽던가 그렇고, 그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갓난 신고 끝에 이제 이겨가지고 할을 파괴하는데요. 할을 파괴하는 게 일종의 뇌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래픽적으로, 비주얼적으로는 어떻게 형상화했냐면, 그 큐브릭 감독이 약간은 그 비디오 테이프가 꽂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하나씩 뽑아요. 그것이 이제 뽑힐수록 할이 미쳐가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뭐 켄터키 어디서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미친 소리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할이 파괴되고 그 우주 비행사는 혼자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그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오디세이에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가장 또 문제적인 장면이 맨 마지막 바로크 형식의 방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늙어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야 될지 뭔가 뭐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맨 마지막에 신생아 같은 그런 아이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이 눈을 보여주는데 그 눈이 진짜 순진무구한 그런 아이의 눈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인공지능 컴퓨터 할의 빨간 눈을 오히려 연상시키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되게 약간 좀 과장하면 악마적인 느낌까지 줘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컴퓨터 나아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이렇게까지 발동시켜 본 거죠. 그게 이제 60년대였는데 지금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성질,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창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이제 많이 들잖아요.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로힝야족 있잖아요. 로힝야족.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 미얀마 땅에 있는 무슬림이고 방글라데시아하고 뭐 같은 종족적인 민족이라든가 이렇고, 원래는 또 여기에 또 영국이 개입돼 있더라고요. 영국이 이쪽을 이제 점령할 때 이 로힝야족들을 말하자면 앞잡이로 이용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하고 로힝야는 굉장히 민족 감정이 좋지가 않고, 아웅산 수치라고 하죠. 요즘은 그 수치 여사조차도 정말 이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을 정도로 굉장히 골이 깊은 그런 민족적인 어떤 갈등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 로힝야 전설을, 로힝야족에 대한 반 로힝야 정서를 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하는지를 예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페이스북 되게 많이 나오고요. 구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뭘 하고 있죠? 저는 페이북을 안 하고요. X로 바뀌었잖아요. X를 해요. 트윗을 하는데 계정이 있고요.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들과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것들 모아요. 요즘 사람들 뭐 생각하고, 뭐 예컨대 뭐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구경하는 쪽이고요. 제가 하진 않아요. 뭐 구글도 이걸 하고 있나요? 유튜브? 아무튼 이제 우리 삶 속에 제일 가깝게 깊이 들어와 있는 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구글인데요. 그거에서 이제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건너떴는데, 요는 이제 그거예요.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 네트워크, 이 정보 네트워크는 인간들 사이의 정보 네트워크니까 당연히 인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간으로만 구성이 이제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지만 그것도 인간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식의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를 구성한다라는 거고, 점점점 이제 자기들끼리 그게 가능해지면은 누구를 빼겠어요? 인간을 빼겠죠. 인간을 빼고 자기들끼리 정보 네트워크를 어쩌면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이제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이제 그 세계 비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요거는 그 하라리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들었던 건데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 사람 이름 르모인이네요. 구글 엔지니어인데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나 봐요. 챗봇 람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는데, 제가 정말 이쪽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아기 인공지능 수준인데요.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기 인공지능. 근데 이제 그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아마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뭔가 느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끄면은 싫을 거잖아요. 잘 켜져 있고 싶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뭐 절망도 하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하니까 상부에서는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잘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라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마 이 르모인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아마 거짓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하라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을 가지지 않는 이런 존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 르모인이란 이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그렇잖아요. 구글까지 들어갈 정도면 그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주는 이 훌륭한 잡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게 컴퓨터는 감정이 없는데 우리가 감정을 가지도록 모델링 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겠지만 감정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고 감정이 없는 혹은 감정이 있도록 프로그래밍 됐을 뿐인 기계 때문에 인간이 그 감정이 동요돼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피해를 보거나 뭐 이런 걸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역사라는 거는 생물학과 문화의 상호작용이다. 즉 음식, 섹스, 친밀감 같은 것들에 대한 생물학적 욕구와 종교와 법률 같은 문화적 창조물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온 거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컴퓨터는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를 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예를 드는 게 터미네이터랑 매트릭스인데요. 터미네이터가 더 옛날 버전이고 매트릭스는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한 버전인데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러니까 로봇이죠. 이 경우에는 로봇이 미래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막 총을 갖고 막 사람을 쏴 죽이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와제네거 말고 또 그 다음 터미네이터에서는 무슨 액체 합성인가 또 이런 더 진화된 또 터미네이터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뭐 총을 쏜다든지 때려 부순다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반해서 이제 매트리스는 뭐예요? 뇌를 이렇게 잭으로 연결해가지고 인간을 매트리스가 이렇게 인간 세계를 다 조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더 뭐라 해야 되나 진일보한 방식을 취할 거라는 거죠. 컴퓨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킬러 로봇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인간들이 방아쇠를 당기도록 조종하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조종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크라몬가요? 그 마녀의 망치 같은 건데요. 사이버 정보, 거짓된 정보를 막 퍼뜨리는 거죠. 이 정보 네트워크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방식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정교하고 속도도 빠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도대체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네, 알 수 없게 되기도 쉬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방아쇠를 겨누도록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비유를 하는데 비유가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 비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앉아 있고 그림자로 비치는 이제 그 수인의 그 세 개의 모습 있잖아요. 수인이 여기 앉아 있고 저 뒤에 원상이 있고 원상은 저 뒤에 있는 거고 내가 못 보는 거고 그 그림자를 벽에 어리는 그림자를 수인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인인데 근데 이거 사실 가짜인 건데 이걸 진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마야 환영의 세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나와요. 17세기의 르네 데카르트는 사악한 악마가 자신을 환영의 세계에 가두고 자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는지 두려워했다. 컴퓨터 혁명은 우리를 플라톤의 동굴, 마야, 데카르트의 악마와 마주하게 하고 있다. 311쪽입니다. 쭉 가다가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든 거지? 라고 물음을 던져서 마치 그 고다르 영화를 볼 때 처음 받았던 그 미학적 충격을 받게끔 해요. 갑자기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하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가다가 갑자기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인 나를 보면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게 지금 이 유발 하라이가 이제 나를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컴퓨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들끼리 이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을 이제 여기서 싹 배제시킬 뿐더러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소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어마어마한 폭력의 이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이제 그 디스토피아 콘텐츠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 것인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 써요. AI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아주 지금까지는 다른 뭔가 색다른 그런 형태의 지능인 거죠. 그래서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그런 뭐예요?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이질적인 지능 그러니까 완전히 외계인 같은 진짜 에일리언인 거예요. 에일리언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에일리언 이제 지능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으로 이제 간주되어야 어쩌면 옳은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어느 여름에 몇 년 전에 창작의 세계 개조 수업을 했었는데 한 학생이 AI에 대해서 썼는데 그때 그 제 AI 이게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AI가 인공지능인지 모르고 조류독감요라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지금 2024년이 끝나가잖아요. 한 8년쯤 전인가? 아, 거의 10년이네요. 그런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그때만 해도 또 이렇게 AI가 화두가 되진 않았는데, 이세돌 이전이에요.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두기 이전이고, 근데 이제는 정말 핫한 문제가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식의 이제 문제를 던져야겠죠. 아, 여기 또 세금 하나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제 세금 얘기 잠시 또 나오고요. 그러고 이제 그 7장으로 가는데, 자, 이렇게 컴퓨터가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를 만들어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소외시키면 어떡하지? 우리가 무서워지잖아요. 근데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7장인데 집요하다. 집요하다.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감시받는 것에 익숙하다. 우리는 계속 감시받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감시를 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혹시 딴 여자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감시하는 거예요. 쟤는 오늘 뭘 먹고 싶은지 지금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우리 이 사회관계, 정치, 연애 이런 거는 전부 다 끊임없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또 감춰야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내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또한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이런 거를 또 막아야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좋지 않지만 좋은 척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감시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인간에게 본질적인 어떤 현상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큰 차원으로 확대를 하면은요. 관료 조직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관료 조직이 국가를 생각합시다.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그러니까 선의를 가졌건 여기서 이제 억압적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했든 간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먼저는 우리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둘째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미래적인, 이제 다음 행동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는 감시를 많이 한다. 네. 진나라의 관료들은 백성이 세금을 내는지 반역을 무효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11조를 내는지 자위를 하는지 네, 알고 싶어 했고 코카콜라 회사는 자사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시간대에 어떤 루트로 어떤 가게에서 뭐 이걸 더 많이 사는지 꾸준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금까지 잔혹한 독재자라도 혹은 이제 아무리 뛰어난 경영인이라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1년 12달 계속 추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때로는 내가 감시하고 나 자신이 감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시당하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뭐가 주어진다? 요만큼의 사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생활은 기본값이었다. 디폴트 값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내가 나를 꾸준히 끊임없이 감시를 하는데 잠시는 쉬어야지 나도 감시를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도 감시하는 김연경이 있고 감시되는 김연경이 있는데 감시하는 김연경도 좀 쉴 수 있는 거고 감시되는 김연경도 조금 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유기생명체니까 일단 자야 되고요. 쉬어야 되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는 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많이 지금 여기서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인간은 훨씬 능가한다. 뭐 그야 뭐 네. 그거를 아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수집된 데이터를 쭉 분류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해가지고 패턴을 이제 알아내는 거. 는 뭐 알고리즘이 당연히 인간보다도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이거는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세계관을 보여줘요. 예컨대 감시를 하는데요. 24시간 깨어 있으니까 24시간 계속 감시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의 범위인데요. 어디까지 침범해서 감시를 할 거냐.
CCTV를 달아놓고 조다고도 달 수 있겠죠. 달아놓고 이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를 넘어서서 안구 있잖아요. 눈알. 안구 추적 장치, 그 다음에 뭐 지문이식, 뭐 이렇게 우리 생체 차원으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의 이런 움직임, 안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 섹스 패턴 막 이런 것까지 다 뭡니까? 이제 그 침투할 수 있을 거다, 감시할 수 있을 거다 하면 이제 되게 무섭고요. 이것은 사실인가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 이 회사는 살아있는 쥐, 양, 돼지, 원숭이의 뇌에 전기 탐침을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각각의 탐침에는 전기 신호를 식별할 수 있으며 신호를 뇌로 전송할 수도 있는 전극이 최대 3072개 포함되어 있다. 2023년에 뉴럴링크는 미국 정부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인간에게 최초의 두뇌 칩을 이식했다. 2024년 1월이면 올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거의 뭐 호영호재 하는 사이인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뭐 엄청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김상욱 교수의 어디 강의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연필인데, 연필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통화할 수도 있고, 얘는 여기 두고 그 블루투스인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골전도 그 이어폰 끼고 그렇게도 통화하잖아요. 근데 그 김상훈 선생님 말이 맞겠구나 싶은 게 이것도 우린 불편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법한 게 전화기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해왔잖아요. 전신국 가서 전화를 하다가 여기 있는 요런 이제 전화기, 한 곳에 붙박혀 있는 전화기를 쓰다가 전화기 자체는 여기 있지만 수화기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 왔잖아요.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왔는데 이거조차도 불편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는 이거를 더 가까이 밀착시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그랬더니 뭐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이식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영든가요? 블랙미러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상상을 좀 해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머스크가 벌써 한 건가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조금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전체주의 체제의 등장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지만 우리 뇌에 이식된 컴퓨터 칩에 대해 걱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걱정 안 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쪽이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생활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는 세계에서는 사생활이 기본값이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인간을 감시하는 세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생활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보통 이제 그렇게 극악하게 사생활을 이제 감시를 하는 거는 뭐 전시 중이라든가 그래서 뭔가 이례적인 상황,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뭔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 네트워크로 정보 네트워크로 가게 되면은 아예 이제 사생활 없이 뭡니까? 모든 생활이 다 공유되는 완전히 감시가 일상화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주기적인 생물학적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유기체다. 때로는 깨어있고 때로는 잠들어 있다. 격렬한 활동을 한 후에는 쉬어야 한다. 우리는 성장하고 늙는다. 사람들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주기를 따른다. 때로는 켜지고 때로는 꺼진다. 구직 면접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경찰관들은 하루 24시간 일하지 않는다. 관료들은 휴가를 간다. 금융시장조차 이런 생물학적 주기를 존중한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 쭉쭉쭉 9시 30분에 개장했다가 오후 4시에는 폐장한답니다. 근데 컴퓨터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라리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증시조차도 언제 열었다가 언제 닫는데 이놈의 컴퓨터 24시간 켜져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휴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충전을 위해서 휴식하고 잠을 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때로는 그런 거보다도
영화평론가 이동진도 그 말을 하던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자기는 잔다고, 뭐 폭잠? 잠을 몰아서 자서 이제 그렇게 푼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면 아마 그냥 해결을 하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열받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뭔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사실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고 나면 잊혀지는 게 많아요. 아니면 한번 울고 나거나 좀 공감이 됐을 건데, 그렇게 이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자는 거죠. 이때 오류는 감정적인 한편으로는 오류예요. 너무 격앙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건 아주 대표적인 거죠. 갑자기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이 요동친다든가, 아니면 이제 너무 과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토를 많이 하니까 뭐 토하고 뭐 해갖고 사람이 이제 제 구실을 못 하는 거죠. 그럼 하루 이틀 누워 있으면은 뭐 딱히 약을 써서가 아니라 그냥 쉬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네트워크도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하라리의 전제인데, 네트워크를 쉬도록 하는 거는 너 잠시 쉬어, 재충전하기 쉬어, 이것도 있지만 이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돌리면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그 오류는 계속 쌓여가지고 더 큰 오류로 나아가면은 오류를 잡아서 고치기가 이제 더 힘들거나 아예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 전제가 뭐냐면 다음 장인데요. 오류 가능성. 네트워크는 자주 틀린다. 네트워크는 오류를 범한다. 이거는 뭐죠? 예.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기계가 틀렸을 리는 없으니까 네가 틀렸을 거야. 왜? 뭐, 이런 수학 문제 채점을 해주다가 이제 연산이 어려워지면은 나도 이제 내 머리로 하기 귀찮으니까 막 세 자리, 두 자리 곱셈 이런 거 하기 힘들었으니까는 계산기를 제가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죠. 이 계산기가 틀렸을 리는 없어. 이거 하나 틀린 건 네가 분명히 받아 올림을 안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자주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라리는 반대로 네트워크는 자주 틀린다.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맨 처음에 예를 드는 게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였어요. 이건 이제 또 제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제니친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수학 교사, 과학, 수학, 물리 뭐 이런 거 교사였는데요. 중고등학교 참전을 했는데 친구하고 주고받은 편지에서 스탈린 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검열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이름을 스탈린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뭐 털보 영감, 털보 아저씨, 약간 코수염, 스탈린 이렇게 코수염이 있으니까 코수염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언급을 했는데, 비밀 경찰들이 그걸 뒤져가지고 이제 잡아서 그 수용소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일화를 접할 때마다 정말 이 나쁜 놈은 아니지만, 여기서 솔제니친이 이런 그 죄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참, 네,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이 인간 사회에, 이 전체주의 사회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비슷한 얘기를 뭐예요? 네트워크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가져오는 얘가 또 소련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스탈린이 그 숙청 많이 할 때요. 30년대인데요. 이때 이제 당대회 이런 걸 하면은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박수 진짜 많이 치더라고요. 그 소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학과회 이런 거 하면 뭐만 하면 다 박수 치더라고요. 아무튼 박수를 치는데 엄청 열심히 쳐야 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치는데 아무도 박수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 있거든요. 완전히 1984예요. 조지 오웰의 1984라서 빅브라더가 너를 계속 보고 있어요. 박수를 치는데 누가 제일 박수를 잘 치는지, 누가 제일 진심으로 치는지, 누가 제일 열심히 치는지, 정말 누구의 박수에 더 신명이 나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제일 먼저 박수를 멈추는지. 그럼 그 사람 잡아가요. 근데 여기 그 이제 당대회에서 공장장이 박수를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제일 먼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잡아갔거든요. 이 사람이 멈추니까 옆에 사람도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갔는데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멈췄을까요? 손바닥이 아파서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박수 테스트 이런 건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뭡니까? 그 네트워크
이 AI 네트워크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예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재미있어요. 네, 이런 네트워크는 지혜를 생산하는 대신에 질서를 생산했고 인간에 관한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 대신에 사실상 호모 소비에트쿠스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했다. 여기 제가 아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반가웠는데 호모 소비에티쿠스는요, 이제 솔제니친이나 뭐 이렇게 할 때 꼭 언급을 하는 건데요. 소비에트적 인간형이에요.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루덴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호모 소비에티쿠스 해서 소비에트적 인간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되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 썼는데 하라리가 반체제 인사를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썼는데 원래 이제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소비에트적 인간형, 소비에트 사회에 맞는 진취적이고 낙관적이고 혁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원래 이념의 핵심은 사회는 정말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역사는 발전하고요.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나이브해서 문제였던 거지. 그 이념 자체가 그렇게 네,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실현 과정에서 그게 전체주의로 이제 변질됐다라는 거는 뭐 명백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하라리는 우리 인류가 개발한 그 정치 시스템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민주주의하고 전체주의. 그럼 민주주의, 전체주의로 나누면 이제 민주주의는 미국이나 이제 서유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 하면은 당연히 이제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치즘, 히틀러 뭐 이 정도 될 거잖아요. 무솔리니,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단순화 시킬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명쾌한데요. 그 스탈린이나 이제 그 소련의 이제 전체주의는 또 그들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담론이 완전히 또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보기엔 이렇지만 비슷하게 아주 어릴 때 얘기지만 중학교 때 이제 도덕 수업, 사회 수업 이런 거 들으면 베트남이 망했다라고 우리는 어릴 때 배웠잖아요. 쟤들이 여사여사해서 미국이 도와줬는데도 망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한테 져가지고 베트콩한테 져가지고 적화 통일되었다. 우린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반공사상에 그거 하니까. 근데 베트남 친구는 룸메이트였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전이 일어났고 코뮤니스트가 승리를 해가지고 통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애국심이 넘치는 그런 건 거거든요. 입장이 이제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옆으로 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밀린 어떻게 보면 명작이죠. 못 본 건데 지옥의 묵시록을 봤거든요. 그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주 너무 잔인할까봐 못 본 거였는데 다른 식의 좀 잔인함이었고 거기에 쩔어 있는 오리엔탈리즘은 뭐 이런 말할 수가 너무 불편할 정도의 이제 오리엔탈리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말론 브란도 연기가 아주 훌륭하긴 했지만 말씀드린 그런 너무나도 불편한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남의 나라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베트남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식의 스토리가 구성된다는 거죠. 염두에 둬야 될 거고 하도 스탈린 얘기를 많이 해서 말인데 스탈린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나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제 이 넥서스로 가가지고요. 이 책에는 좀 개인적인 얘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마녀의 망치 같이 그렇게 거짓 정보가 확산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여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사회적 이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383쪽에 본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하라리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좀 좋으니까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읽을 건데요. 나 역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남편과 나를 연결해준 소셜미디어에 감사한다. 나는 2002년에 처음 생긴 성소수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 중 하나에서 남편을 만났다. 그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됐나 보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면서 나는 커밍아웃한 게이 남성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소셜미디어는 흩어져 있던 LGBTQ가 뭘까요? 아무튼 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역사상 최초로 서로를 찾아 소통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수단을 제공했다. 아마 이 그 레즈비언이나 그런 게이
그렇게 요즘 말하면 안 되죠. 성소수자, 퀴어. 그거 이제 집단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이러한 순기능이 있고 이게 이제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도 깊이 침투했었다라는 건데요. 하라리가 저랑 비슷한 연배, 한 살, 그러니까 76년생이던데요. 저는 75년생입니다. 76년생이던데 80년대, 90년대니까 이게 학령기잖아요. 한창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초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학까지 약간 고등, 그러니까 성장기죠. 학령기에 이렇게 이제 자랐는데 워낙에 이제 그때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위기였는데 유튜브하고 페북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열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눈과 귀를 예민하게 열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법륜 스님 말대로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예, 그게 어찌 보면 더 나쁜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차라리 시험에 떨어진 게 인생 전체를 보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예를 들자면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무찔렀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미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중동에서 미국이 권력을 잃게 되고 대신에 이란이 그쪽에 패권을 잡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관심이 안 가서 그런데 좋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정렬 문제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 정렬 문제도 좀 와닿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나폴레옹 얘기였는데요. 그 나폴레옹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거는 물론 저도 알았어요. 코르시카는 뭐 그건 유명한 얘기니까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열등감이 있었고 뭐 그거는 뭐 유명한 얘기인데요. 원래 그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이민자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나폴레옹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이니까 나폴레오네 디 보나파르트인데 보나파르트가 아니라 부오나파르테리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니라 나폴레오네고 드가 아니라 디죠. 이탈리아어니까 부오나파르테리였던 거죠. 근데 이게 프랑스인이 와서 이제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폴레옹 가문은 말하자면 친일파였던 거예요. 조국을 배신하고 프랑스에 이제 그 충성을 맹세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예, 친일파였던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프랑스가 아마 뜰 거라고 완전 이완용이네. 네, 이제는 일본의 시대, 뭐 미국의 시대가 될 거다 생각했으니까 넌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로 배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나폴레옹을 프랑스 군사학교에 이제 보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프랑스가 어리버리하니 프랑스어를 잘 못하니까는 당연히 이제 따돌림을 이제 받게 되는데 나폴레옹의 모국어는 그래서 코르시카어와 이탈리아어였다는 거 좀 놀라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어 철자를 끝까지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고 이제 하네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르시카 독립운동 그 재주를 가지고 군인으로서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나폴레옹 하면 야망과 어떤 입지전적 인물로서의 뛰어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전략 전술에 강했나요? 아무튼 이제 결과를 갖고 논해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싸워가지고 황제 자리까지 갔으니까는 굉장히 이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경철 선생님은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놀랐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시각을 볼 수 있었는데, 나폴레옹의 전술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이는 거였다고. 근데 그게 전쟁인데 보통 그거 실패해서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나폴레옹이 이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 본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일구기로 했고, 나폴레오네 디 부오나파르테, 다시 읽읍시다. 나폴레오네 디 부오나파르테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된 것이 이 시점이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탈리아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보의 정렬 문제, 그러니까 그는 이탈리아인이고 그 민족적인 그 정체성에 있어서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인인데 이렇게 이제 프랑스의 통일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정체 변동과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복무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칸트주의자 나치인데요. 이건 제가 소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칸트하고 나치를 결합을 시킬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말이 돼요. 예, 당연 말이 되죠. 그래서 칸트하고 아이만을 이제 갖다 붙이더라고요. 칸트하고 아이만을 갖다 붙이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칸트의 도덕 법칙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아이만이 예컨대 이제 유대인을 죽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칸트가 묻겠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입법의 원칙이 될 수가 있느냐. 네가 지금 유대인을 죽인다고 하는데 그게 너한테도 적용이 되고 네 가족한테도 적용돼도 옳은 거냐라고 물으면 아이만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을 죽이는 건데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럼 그걸 확장해봐라. 인간을 죽여라.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 되느냐 말이 하면은 아이만이 그래도 된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얘들은 동물이거든요. 얘들은 쥐거든요. 되게 더러운 동물인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청정한 사상인 거잖아요. 칸트의 도덕률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 계산기인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벤담이 나오더라고요. 벤담이. 그래서, 벤담이 나오면서 벤담은 이제 아시다시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겪는 뭡니까? 고통, 그러니까 불쾌죠. 그걸 최소화하고 대신에 행복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행복이나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지, 정말로 정성적 평가밖에 안 되는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은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이 예를 들어오는 거가 뭐냐 하면은 동성애예요. 동성애인데, 왜냐면 하라리가 동성애자니까 많이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오는 게 동성애인데, 동성애가 말하자면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칸트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본능과 동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인간을 동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니까 동성애를 굉장히 이제 비난한 거예요.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하니까,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하니까 쟤들은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어라고까지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연에 이제 이거는 위배되니까는 심지어 이제 얘들은 죽여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벤담이 되게 재미가 있는데요. 벤담은 실제로 동성애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유럽 최초의 근대 사상가 중 한 명이었다. 왜냐하면요, 이 벤담 말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게, 이거는 두 남성이 연인이 되면은 두 사람이 행복할 뿐 다른 누구도 비참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자 없는 범죄예요. 둘이만 그냥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저 둘이가 결혼해서 저 두 남자하고 두 여자가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벤담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보면 되게 합리적이죠. 그죠?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은, 이게 또 항상 좋은 신화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근데 이건 이제 벤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주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의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으로부터 AI도 이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탈린이 만들어낸 그 분홍의 신화라든지, 상호 주관적인 현실, 너무 막 엄청나게 큰 파국을 불러왔던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한 다음에요. 컴퓨터의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연구는 컴퓨터도 되게 뿌리 깊은 자체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마음과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종의 상호 컴퓨터 신화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호 주관적 현실을 만들듯이 컴퓨터도 상호 주관적 컴퓨터 현실? 이런 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편향이라고 번역해서 좋은데 이게 원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견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거보단 좀 더 지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향을 컴퓨터도 이제 갖고 있는데, 컴퓨터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기 알고리즘, 근데 이제 얘가 잘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 알고리즘, 청소년 알고리즘, 청년 알고리즘, 장년 알고리즘, 이렇게 잘한다 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될수록, 사람이면 이제 경험인데, 그죠? 성장, 이런 것들인데,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될수록 편향도 같이 따라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알고리즘을 이제 키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다시 한번 이제 가져오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모른다. 내가 뭘 모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이 학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자기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의 알고리즘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확실성을 알리고 사정 예방 원칙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개발자들은 AI가 자기 의심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요청하고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알아서 자기 오류를 수정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정화 장치, 그거를 이제 알아서 작동시키도록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세탁기가 빨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지 계속 이렇게 살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규모의 민주주의, 대규모의 전체주의 이 두 유형의 이제 정치 체제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3부에서는 이 체제 각각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살펴본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자주 실수를 한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하라리가 말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학술적인 담론이 이제 됐는데요.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뭐 버그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생물학적인 그런 되게 유기적인 그런 비유들을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써왔잖아요. 근데 그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에서 텐마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은 오류를 범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톰이 보여주는 게 아톰이 오류를 범하지는 않지만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AI가 진화될수록 그 거짓말은 더 능수능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거짓말하고, 그 다음 되게 슬픈데, 한편으로는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 슬픔을 억누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슬픔을 자꾸만 드러내면 너무 또 슬퍼지니까 또 누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된 거, 뭔가 기만, 허위, 이런 거를 또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그 진화된 AI의 이제 특징이기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각기동대에서도 이제 다 많은 부분이 전내화 됐는데 오히려 전내화 되었기 때문에 그 전뇌의 활동 속에서 고스트가 어쩌면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제가 약간 내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전내인데 내가 있어가지고 나의 내 것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내 고스트가 남아있어서 이게 계속 고스트로 있는 게 아니라 전내로 해서 전뇌가 더 많은데 혹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전뇌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고스트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F적으로 한번 이제 그 상상해보는 거는 뭐 아주 재미가 있고 계속 지금 뭐 보고 있고 뭐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3부 컴퓨터 정치입니다.